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백현경정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경정이라는 계급으로 부르는데 네. 저도 이 경찰서를 다녀보다 보니까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편하시죠. 그런데요. 듣기에는 네. 지금 백혜룡 경정, 백혜룡 수사팀이 네. 입에 붙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과장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는데 그게 벌써 시계가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23년에 그 영등포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수사할 수 있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마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시에 첩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당시에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하셨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한동훈 장관이 치고 나왔는데요. 그게 네. 23년 4월 달이에요. 4월 초. 그때부터 마약과의 전쟁이 다시 재개가 됐고 경찰청장 이하 수많은 지휘관들이 연석회의하면서 전쟁을 독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압력에 의해서 팀장들하고 직원들한테 첩보 수집을 독려를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23년 7월 말경에 중국인 여성 한 분이 자기가 필로폰을 투약을 했는데 네. 자수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아, 영등포소에 직접. 네. 네, 그렇습니다. 자수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자기가 필로폰을 끊고 싶은데 이 못하게 그 조직원들이 괴롭히고 위협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도와달라. 네. 나 처벌받겠다. 이렇게 찾아와서 사건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상선을 찾아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속전속결로 이제 검거를 했고 당시에 발표된 내용만 보더라도 압수된 마약량이 어마어마하던데 그때 압수한 양이 얼마나 투약할 수 있는 분이고 시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한 20여 차례 검거를 해서 26명 검거를 했고요. 조직원들. 10여 차례 압수를 해서 30kg 정도 필로폰을 압수를 했는데 유통량이 74kg 정도 야, 특정을 했거든요. 네. 그게 시가로 따지면은 뭐 2천억이 좀 넘어가고 2천억. 네. 네. 지금 몇백만 명 정도는 지금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네. 기록이 제가 없어서 수백만 명이 음. 이래 투약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수사 초기 단계에 특정한 거거든요. 초기 단계에서도 그만큼 나왔다. 예. 네. 세관으로 이어지고 유통 밀수로 국제 밀수로 이어지는 그 관계를 추적해 나가는 초기 단계였는데 네. 초기 단계 그 정도 나왔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상선을 타고 올라갔으면은 훨씬 더 압도적인 양이 적발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보니까 인편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들을 적발을 최초에 하신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몸에 마약을 붙이고 들어왔다는 건데 우리 공항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원래? 대한민국 공항은 선진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로 매해 바뀔 때마다 1등, 2등, 3등 할 정도로 보안 시스템이나 선진 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죠. 공항을 비워놓은 거죠.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몸에 필로폰을 부착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수법은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요. 전에 네. 가끔 있었던 그 방법인데 네. 그게 왜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100% 걸리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무도마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 40년 전에 쓰던 수법인데 그걸 안 쓰는 게 그렇게 들여보내면 100% 걸리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들어왔던 대한항공 그 비행편이 일제 검역이 걸린 비행편이었잖아요. 일제 검역은 개개인 승객을 전부 신체 수색하고 가방 다 뒤져서 밀가루나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것까지 전부 압수해가지고 일일이 보는 건데 소각하는데 일제 검역할 때 모든 가용 인력이 동원되거든요. 네.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구성원이 있죠. 마약견이 항상 버티고 서 있거든요. 마약견도 빼버리고 그다음에 일제 검역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라인 있죠. 라인으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빼서 하는데 그래서 라인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빼서 해서 감시를 하는데
그 감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세관 직원들이 대담하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인솔해 줘가지고 세관 구역으로 들여보내가지고 4번, 5번 검사대 사이로 빼내줬다. 그리고 네. 택시 타는 승강장을 가르쳐줬다. 이 정도 된다면 공항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에게 내준 거죠. 그냥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사건을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영등포소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비슷한 조직을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었다면서요. 이게 영등포소에서 말레이시아 조직 적발하고 세관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네. 대통령실에서 괘씸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 김찬수 서장 포함해서 서부청 지휘부, 경찰청장까지 이렇게 해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왜 이랬을까? 왜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괘씸하게 봤을까? 그것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백혜룡 수사팀이 성과를 내기 전에 6, 7개월 전에 이미 검찰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21명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중에 4명을 검거를 해요. 그때마다 덮어버렸는데 덮어버린 경위가 굉장히 수상하고 그때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했고요. 그때 심우정 인천지검장이요. 네. 중앙지검에서도 한 번 검거해서 덮었는데 그때는 송교구 중앙지검장이었는데 네. 이들이 마약을 덮어주면서 권력 다툼한 그 흐름이 읽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인천공항은 작은 정부예요. 그 공무원 기관하고 공공기관 포함해서 20여 개 이상의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권력기관, 안보기관이 짱짱한 그렇죠. 국정원, 방첩사, 공항경찰당, 검찰, 그다음에 농림축산부, 관세청 등등 포함해서 수많은 권력기관과 안보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이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12번 공항을 침투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 번도 적발을 못했다는 거는 목통이 됐고 적발한 경위도 검거하려고 검거한 게 아니고 우연찮게 관세청 그 새내기 여직원의 그 배운 대로 근무를 한 거죠. 원칙적인 근무. 그러니까 우연찮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도망을 갔는데 출국 금지 조치도 안 시키고 그대로 내보내주고. 아니 상식에 비춰보면은 저도 검찰을 알지만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강력부에는 마약을 전담으로 하는 수사관도 있어요. 사실은 영등포소를 폄훼하는 게 아니고 형사 이과는 다양한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마약 척부를 입수해서 했는데도 그렇죠.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검거했는데 인천지검 강력부는 고작 2명을 입건했다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4명이 들어오다 1명 검거했는데 3명을 그대로 안전하게 출국시켜 준다니까요. 그게 그 이후에 인천공항을 제가 작은 정부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는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나 대구광역시처럼 지자체장이 통솔하는 데가 아니어서 대통령실, 정부, 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안보 위해 요소가 발생하면 바로 보고가 되거든요. 정부에서 통화를 하는 곳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인천공항 내에서 자기 임의대로 이걸 덮을 수 있냐 말이죠. 못 덮어요. 최소한 대통령을 대리할 만한 사람이 덮어야 됩니다. 그때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때는 23년 2월경에는 딱 한 명 있었죠. 대통령이 독립구처럼 싸웠다고 하는 한동훈 장관급 정도 되면 아마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잠재울 수 있었을 거예요. 뭐 한동훈 장관이 했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들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관세청 직원들이 더 대담해져요. 아예 관리를 해. 12명의 공범을 추려내가지고 아예 알림이라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 분석관한테 만약에 이들이 들어오면 나한테만 알려줘. 원래는 거기 있는 공무원을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전자통관 시스템에 수배 조치를 반드시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하고 자기 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들어올 때 새내기 그 관세청 여직원처럼 원칙대로 근무하는 사람이
아피스를 걸려고 그래도 네. 이걸 수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네. 그럼 못 걸 거 아니에요.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던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검찰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겠다. 위기의식을 느낀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가 심우정을 매겨요. 어떻게? 김해에 내려가서 부두목이 들어올 때 3명을 내려가서 검거해 옵니다. 검거를 합니까 그때는? 물론 그때는 뭐 직접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가 내려간 건 아니고요. 중앙지검 강력부 신준호하고 그거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내려가서 그렇죠. 김해에서 부두목 잡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단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천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단절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가 심우정을 매긴 거예요. 대통령 내외를 매긴 거죠. 경고 조치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은 국기문란을 넘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사건이다. 도저히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네.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그 경고에 대해 세세히 좀 여쭤보면은 네. 인천지검에서 이제 용의자를 입건을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는 건 대다수가 한국인이고 네.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용의 선상이 압축이 금방 되잖아요. 그런 나오죠.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안 했던 겁니까 그러면? 그 공범들 파악하는 데는 30분도 안 걸려요. 거기에 법무부가 있거든요. 네.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청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음. 거기를 바로 여권 확인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으면 그 사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행 비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들어오는 그 순간 바이오 정보가 다 찍혀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생체 정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 등록이 찍히기 때문에 공범 파악하는 것은 뭐 순식간이고요. 이들을 농림축산부 검역본부에서 일제 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구역으로 빼내준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세관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공범이잖아요. 그렇지. 눈에 딱 보이잖아요. 예. 그럼 체포를 해서 검거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중단하고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관 그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궁금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와 어떤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궁금해서 제가 평택항 10년 전 사건까지 뒤졌다니까요. 이거죠. 연관고리가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기 네, 위해서. 그때 관세 최은순하고 김건희 고모부 장진호 씨가 평택항에서 보세 창고를 운영하면서 그 전직 세관 출신들하고 현직 세관 출신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관세 포탈한 그런 혐의가 있었어요. 그걸 최은순의 사이인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검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정보 제공자를 오히려 역공을 가해가지고 처벌하게 만든 그런 혐의를 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까지 다 알아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그 김건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해줘서 그 인연으로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마약까지 손을 댔나?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했다. 그렇게 의심을 한 건데 여하간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등포서는 최초의 입건을 많이 다량으로 했고 그 상선을 추적하고 배후에 봐준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세관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개시를 했는데 그때부터 방해 공작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누구로부터 연락을 맨 처음에 받으신 겁니까? 처음에는 그 23년 9월 13일 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갑자기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우리가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조직들을 검거를 하고 다량의 필로폰 압수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근데 윤희근 청장이 말레이시아 가서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양국 간 마약 수사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등 떠밀려 갔다고 그래요. 정부 행사로 갔다고 그럽니다. 본인 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윤희근 13만 5천의 경찰 수장을 이용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건을 김찬수 서장이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다고 보고를 하니까 출근 전에 출근하면서 보고 중요한 시기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그래요. 중요한 그렇죠. 시기는 뭐냐면 대통령 내외가 나를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마약 수사 협의체 구성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시기죠. 네. 돌아오 보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훌륭한 성과를 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히 오전 회의 때 마약 과장하고 외석 과장한테 특별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백혜룡 수사팀 특별히 챙기라고. 공로 치하를 해라. 네. 근데 그 오후부터
침묵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5일쯤 지나서 9월 18일 날 서울청장이 와가지고 보안 오찬을 한다고 그래요. 서울청장의 행사는 서울청장이 3만 5천의 부하 직원들 거느리고 있는데 그 행사가 다 공개되는 행사여야 되는데 비밀리에 식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마약 얘기 나오니까 그 분위기를 가뿐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위험하게 됐다. 백혜룡 수사팀과 우리 직원들이 지금 늪에 빠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네.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을 개시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김찬수 소장이 대통령실 얘기를 하면서 당시 괘씸하게 영등포 서장이 네. 그러니까 네. 괘씸하게 보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물론 두려웠지만 실체를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브리핑을 진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찬수 소장이 도저히 안 되겠나 싶었는지 지시다. 하지 마라. 네, 소장이 지시다. 근데 그게 한 달 전에 박정훈 대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직속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니까요. 그 고초를 겪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똑같은 수법을 쓰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서 브리핑을 중단을 하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 그런 상황 벌어졌는데 전 중간에도 뜬금없는 거는 그래도 서장은 서장이니까 그런 그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무관한 분이 서울경찰청에서 네. 또 우리 그 과장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여차저차 얘기했다면서요? 그 조병노 경무관은 최양감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요. 그 진급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방점을 찍어야 했어요. 충성심을 보여야 했는데 뜬금없는 거죠. 자기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듣고 전화를 이제 했는데 그게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분이 전화한다고 그래서 제가 위축되거나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 공무원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올바른 스탠스다 이러면서 그리고 경찰이 국가기관이고 관세청이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어떡하냐. 국가기관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비춰줄 수 있다. 네. 국정 죄가 있으면 해야지. 예. 국정 운영이 부담되지 않느냐. 야당 민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국정 운영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내외를 대변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겁을 위축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그 전화가 끝나자마자 서울청장이 관세청장과 국가수사본부하고 수사본부장과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에요. 사건을 뺏어가요. 야, 그러니까 그 서울청 단위로 뺏어갔다는 거죠. 상급 단위, 상급서로. 그러니까 네. 서울청장은 뭐 사건 이첩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사건 기록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브리핑을 가져가라고 했더니 사건 기록 뺏어가니까 저 당연히 브리핑도 가져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브리핑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압력이었는데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브리핑을 속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관 얘기 수사해야 된다. 제가 네. 강조를 하죠. 배풀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경찰 지휘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서 백혜룡을 제압하려고 그랬는데 제압이 안 됐잖아요. 그때 한동훈과 이원석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23년 10월 10일 날 밤에 저녁 때 남부지검 형사 6부 특수부가 백혜룡 수사팀 수사를 정말 몇십 년면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경찰 수사 구속 수사는 10일만 하거든요. 네. 10일 10일 전에 검찰로 송치해야 되는데 송치하죠. 네. 근데 송치한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3일 동안 저한테 내준 거예요. 추가라도 조사하라고. 출정을. 출정을. 네. 네. 검찰 역사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선례가 생겨가지고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기들의 그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와줬는데 그 남부지검 특수부가 부장검사 포함해서 7명 체제인데 한동훈 이원석이 10월 10일 저녁 때 폭파시켜버려요. 7명 체제 검사를 5명으로 축소시켜버리고 마약검사 2명 인사수치해버리고 부장검사 날려버리고 심지어 차장검사까지 날려버려요. 그리고 특수부에서 가지고 있던 마약 사물을 중요도가 떨어지는 1차 장사나 형사 3부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이 폭거죠. 말 그대로 이 폭압적인 인사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동훈과 이원석은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다 자라온 터전을 이렇게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면서까지 인사를 단행하겠어요. 이때 한동훈과 윤석열 내외 이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 자기들이 덮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이고 그 이후에 한동훈 저는 소금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동훈계 윤석열계를 대검이로 표현하는데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개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23년 초에 검찰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가담한 그 마약 밀수 조직들을 일부 검거를 했는데 완벽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영등포서 단위에서도 굉장히 마약 혐의를 구중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검찰이 한번 이제 뭉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추가적으로 인지했고 당시에 검거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을 영등포서가 그 백혜령 수사팀 입건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밝히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하게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그 예를 들어 중국 조직원들, 한국의 유통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를 하면서 수사를 하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수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찰나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지금 쭉 해주시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 결국은 이제 이 수사를 그 하지 못하게 한 걸 넘어가지고 본인을 상대로 그 친정인 경찰이 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치욕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너무 치욕스럽죠.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도 있었잖아요. 세관 피의자한테 저를 고발하라고 사주를 해요. 그래 고발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청장, 수사부장, 그 다음에 청문관, 네. 그 다음에 형사과장 이렇게 합작을 해서 사주를 해서 세관 피의자 보고 국민신고에 고발하라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감찰 조사를 해서 저를 수사권을 뺏고 박탈하고. 네, 축조시키고 또 청문관에서는 저를 비위로 엮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사건이 검찰에서 네. 지금 하려고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종결이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2020년전에 그런 상황이었고 본인을 상대로 한 전보 조치가 이루어진 거는 그때 정확히 언제였죠? 24년 7월 18일이에요. 24년 10월이었고 24년 7월 16일자로 네. 공수처에 서울청하고 서울청 지휘부와 관세청장 조병로 경무관 등 9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틀 만에 전격 발령을 내버렸으니까 원포인트 인사죠. 아니 본인은 그러니까 부당한 형태의 전보 조치를 당했는데 당시에 외압을 행사했던 영등포 서장과 조병로 법무관은 지금 징계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조병로 경무관은 그 고위공직자 징계위원회에서 사례가 없는 불문 경고도 아니고 불문에 붙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도 아니고 불문에 붙인다? 그것은 징계 요구권자, 징계 요구를 했던 사람이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인데 네.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사실은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걸 올려가지고 왜 불편하게 보냈냐? 하느냐. 조병로 경무관은 그렇게 됐고 김찬수 서장은 경무관으로 승진했고요.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네. 그 다음에 밀정 역할을 했던 김찬수 서장은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저를 모해해가지고 감찰 조사를 해서 지구대로 쫓아낸 그 청문관 그 사람도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지검, 중앙지검 네. 각 강력부장들 먼저 중앙지검 강력부장이 마약 사건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덮어준 그 공로로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고 인천지검 강력부장은 그 마약 사건을 덮어준 공로로 네. 중앙지검 강력부로 영전을 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그 다음에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고 근데 대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국정 시스템, 공무원의 인사 시스템을 국정 운영 시스템,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마피아처럼 운영을 했다. 아니 정말로 수사를 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던 백혜룡 과장만
사실 좌천성 전보 인사를 당하고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이라고 보일 수 있는 외압의 행사 당사자거나 혹은 의혹을 덮어준 것을 의심받은 사람들은 차례로 전부 다 영전하는 굉장히 희한한 구성이 된 건데 제가 여기서 더 놀라웠던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정부가 바뀌려고 하니까 대검찰청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을 하더니 그때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고 하는 데서 기함을 토합니다. 맞습니다. 그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12번 공항을 침탈해서 검찰이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관리했던 곳이 대검 컨트롤 타워예요. 네. 거기서 합수팀을 지휘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합수팀 대검 컨트롤 타워 구성원 중에 대검 컨트롤 타워가 마약 조직 부인데 거기 부장이 검사장입니다. 그 바로 밑에 차장 검사가 한 명 있어요. 마약 관리관인데 이 사람이 중앙지검 그 강력 부장 때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 덮어주고 바로 차장 검사로 승진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합수팀을 지휘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또 신기한 거는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또 세관 공무원들 상대로 자택 압색도 갔던데 이게 사실은 원래 백혜룡 수사팀에서 23년에 하려고 했던 일을 2년 뒤에 검찰에서 다시 하는 게 너무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뭐 저희는 뭐 자택 압수는커녕요 핸드폰 네. 압수하려고 영장을 신청했다가 그게 반려되는 바람에 그 세관 피의자들이 핸드폰 초기화하고 증거 인멸해버리고 그 이후에 겨우 또 발부 받아가지고 보니까 다 깡통폰으로 제가 압수한 거 아니에요? 네. 자택 압수는 꿈도 못 꿨고요. 세관 지금 피의자들 컴퓨터 그 공범 12명을 세관 스스로 그 네. 특정해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통관 시스템 승객 정보하고 통과했을 때 CCTV 그렇지. 정보 대조만 해보면 되지. 네. 그걸 지금 그 업무용 컴퓨터에서 확인하면서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1시간이면 다 되는데 그 컴퓨터를 들여다보겠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컴퓨터 어느 위치에 있는 특정을 어떤 하라고? 컴퓨터인데 특정이 안 됐다고 발견하는데 그 검사가 누구냐면 그렇게 했던 검사가 누구냐면 인천지검에서 김현실 부장검사와 함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최초로 덮었던 최세훈 검사가 이쪽으로 발령을 보내가지고 남부지검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영장을 담당하면서 이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으니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 이 검찰이 과연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네. 지금도 제가 이 싸우는 이유인데 검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안보 권력기관 전부가 지금 개입돼 있어요. 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안보와 수사와 권력을 쥐고 있던 그런 기관들이 이 사건을 전부 눈 감아주면서 같이 호의호식하면서 공생했던 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지 국가 기강이 바로 설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해방 맞고 일제 청산 못했잖아요. 그 후과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저는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는 것은 무혐의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팀을 꾸렸으니까 결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결과를 내겠죠. 그러면 왜 2년 전에 못하게 했던 수사를 지금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방향을 틀겠죠. 검찰은 살리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겠죠. 저희 직원들이 사실 좀 위험해요. 백혜룡이 쫓겨나면서 저희 직원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우리 직원들이 저도 숨이 막힐 정도로 지휘부의 압력이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스스로 저도 놀랐는데 스스로 했던 그 성과물과 수사들을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해요. 네. 우리가 과잉 수사했어. 뭐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진술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너무 진술에 의존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 이걸 종결하려고 이거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저하고 이제 대척점에 서버렸잖아요. 갈등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사실 좀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세관 쪽에서 아마 약간의 성과를 내고 방향을 틀어서 정리를 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끝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간 또 보니까 이제 박정훈 대령이나 이문정 신임 동부지검장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명예 회복이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백혜룡 과장도 그 회복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를 좀 빨리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복귀시켰으면 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명예 회복이 됐을 텐데 지금 시기를 놓쳤고요. 사실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간다고 그래도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은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문정 검사님이나 박정훈 대령님 같은 경우는 사이가 뭐 이게 뭐 유대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떤 행사장에서 어떤 시상식에서 같이 모여서 네. 힘든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군, 신세 어떻게 경찰, 보면, 네. 검찰 대표해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이 됐고 지금은 그때 계기로 해서 지금은 가끔씩 소통도 하고 네.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정 검사님, 네. 동부지검장 그 입성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 한번 격려 방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백혜룡 과장님이 원하는 진상 규명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룡 과장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